이거 아니거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범나무는 무척 중요하다 그랬죠. 수능에서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삼각주는 수능이나 그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에요. 나연아, 뭔 토론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삼각주 자체가 우리나라의 드문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드물어도 물론 굉장히 독특하다. 그러면 물론 그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실 얘는 뭐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지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는 우리 함남구에서 드물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럼 삼각주가 형성되는 곳을 봤더니 얘는 하부 지역에 만들어져요. 그 그림을 간단히 그리자면, 자, 강이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바다랑 만나는 곳, 이 지점을 우리가 하부라 그랬었죠. 이 하부는 당연히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곳이잖아요. 바다에 도착했으니까. 이 지점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쌓이게 되냐면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쌓이게 돼요. 하천 운반 물질이 이곳에 쌓이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고스란히 여기에 쌓이게 되면 섬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홍수 때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흙과 물에도 더 많이 써내려오겠죠. 홍수 때 많이 쌓이고 평소에 물이 빠지면 이제 섬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하천 운반 물질이 고스란히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바다라는 놈이 이 물질을 끊임없이 다른 데로 가지고 가버려요. 자, 우리가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럼 밀물 때는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밀려오고 썰물이 되면 당연히 이 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한다. 밀물과 썰물 때 이런 바닷물의 흐름을 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조차 때문에 생기는 조석 간만의 차 때문에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 조차 때문에 생기는 흐름 이런 걸 조류라 그래요. 조류. 그래서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있고, 그다음 이 물질을 조류의 제거.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두 양을 비교했을 때 하천 운반 물질이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여기에 섬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개념은 쉽잖아. 얘는 자꾸만 쌓으려고 그러고 바다는 자꾸만 가져가려고 그러고 얘가 더 많이 쌓아야 결국 뭔가 여기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삼각주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조차가 작아야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하천은 조차가 커요, 작아요? 우리나라 바다는, 하천이면 바다는 조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삼각주가 만들어지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우리 경기도 앞바다가 무려 조차가 8m 정도로 굉장히 커요. 여기서 이제 멀어질수록 조차가 작아지고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차가 0.2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차가 없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삼각주가 생기려면 황해안 쪽 말고 남해 끄트머리나 아니면 동해안 쪽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동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바다 수심도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들이 쌓이긴 쌓이는데 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리거나 그래서 삼각주가 만들어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건 환경평가에서 수능에서는 삼각주에 대해서 직접 다룬 적은 없어요.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 삼각주는 범람원에 비해서 흔한 지형이다, 드문 지형이다. 드문 지형이다. 딱 그 수준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런데 위치가 중요하니까 얘도 위치는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흐르는 강. 이 강 무슨 강이에요? 이 강? 낙동강. 자, 우리가 6대 하천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고, 감주 하천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고, 하북주 같은 할 때 지금 설명을 또 하고 있죠. 이제 이거 낙동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네. 너 눈빛을 보소.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모를 것 같은. 낙동강 위치 알아두시라고요. 한 군데가 더 어디냐면 이렇게 흘러왔을 때 이 강에도 하부 지역에 삼각주가 있어요. 이 강 이름이
압록강. 자, 그래서 뭐 이건 중요한 지형은 아니니까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낙동강 하구에 가면은, 근처에 가면 이제 말 그대로 강 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섬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섬 한쪽 끝에서 보면 반대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시설만 하나 알려줄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아마 가볼 일이 있을지도 몰라. 자, 우리가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가면 김해공항에 내리게 돼요. 이 김해공항, 거기가 바로 삼각주 위에 있어요. 나중에 부산 갈 때 내가 내리는 곳이 삼각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압록강에 가면 이제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섬이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들어봤지? 그쵸? 위성계가 돌아왔던 그 섬이 유화도인데 얘는 말 그대로 섬이잖아? 어디에 있는 섬이냐면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얘도 삼각주예요. 이 정도만 이름 적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충적 지형, 평야 지역이니까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전통 취락. 그 다음 두 번째는 핵심 포인트가 토지 이용이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범나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하천이 범람하면 물이 강 옆으로 이렇게 넘치죠. 그러니까 강이랑 가까운 지역은 자연재방, 강이랑 먼 데는 배후수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는 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어떻게 넘치냐면 상류에서 하류로 넘쳐요. 강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넘치는 거잖아. 얘는 옆으로 넘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섬이 있으면 상류 쪽에 물질이 좀 많이 쌓이고요. 하류 쪽, 바다 쪽에는 물질이 좀 적게 쌓여요. 우리가 삼각주에도 자연 제방이 있어요. 자연 제방. 자, 그러면 전통 추락은 어디에 위치했을까? 당연히 자연 제방에 위치를 했겠죠. 그나마 홍수 피해가 적으니까.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 원리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은, 자, 여기는 이제 긴 강이 완전 끄트머리죠. 모래가 거의 없어요. 자연 제방이라 하더라도 입자가 작은 점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 제방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농농사예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삼각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 여기까지. 여기 돌려야 돼. 지리 시간이야. 나 왔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설명했던 자연재방이 있다고. 자연재방. 굳이 이제 안 되는 거지. 네? 조류랑 삼각주랑 이제 이야기 좀 할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좀 이따 뿐만 아니라 다음 해안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바닷가 지역에 보면 갯벌이 있죠. 갯벌. 자, 갯벌에 뭐가 쌓여있냐면 점토가 쌓여있잖아요. 자, 그 점토가 실제로는 대부분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천이 운반해온 그 점토가 바닷가 지역에 넓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토를 바닷가 쪽으로 넓게 퍼뜨리는 어떤 힘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조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없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에 하천 운반해온 물질, 점토 같은 게 그대로 쌓이면서 여기에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차가 크다. 그럼 조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물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적으로 다 옮겨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퍼지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갯벌이에요, 갯벌. 이해됐어? 그러면 조류가 클수록 큰 뻘이 만들어지고 작으면 상관. 그쵸? 그쵸. 물론 이제 그 중간 형태도 있지. 삼각주도 있고 주변에 갯벌이 이렇게 발달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차가 워낙 크니까
여기 항해에 있는 강들은 대부분 삼각주는 없는 거죠. 그냥 갯벌만 되게 넓게 발달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황해안에 있는 갯벌 있죠. 황해안하고 남해안에 있는 갯벌. 이 갯벌이 중국 전체에 있는 갯벌보다도 더 넓어요. 정말 쓸데없이. 그러니까 아니 왜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데 뭐 쓸모가 없어?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요. 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그만큼 조차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삼각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페이지 70페이지. 네? 물 자원 물 공부 자원 아니에요? 63페이지 네. 할게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자, 이건 아. 자, 이건 이제 그냥 에피소드야, 에피소드. 뭐 이거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표 보면 우리나라의 물 자원 이용 현황 있죠. 자, 이게 우리나라 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적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물 절약해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그림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물을 아껴 써야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선생님의 사촌형이 지금은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 싫다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민 멋지도 하고 아무튼 이민을 가버렸는데 그 형이 원래 이제 어떤 직업이었냐면 수자원 공사에 다녔었어요. 수자원 공사.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는 수자원 공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했어? 근데 그냥 할 게 없어.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일단 비 자체는 많이 오지만 그 비가 대부분 여름에 몰아서 내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댐에 물을 가져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빗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내리는 비에 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물은 적더라. 그러니까 물을 아껴 써야 된다. 뭐 그런 이렇게 평범한 문제가 나오지 아니면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자, 지하수 이용하고 뭐 댐 이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약간 자료가 약간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높냐 낮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리를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자, 이걸 할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70페이지로 넘어가서 70페이지. 자, 정말 답이 없어. 이 진료비라는 건 뭐고? 자, 여러분들 해안 지형은 별표를 5개 정도는 해놔야 돼요. 해안 지형은. 자, 뭐 이유야. 우리나라 한반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황해안하고 남해안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잖아요. 조차가 너무 크니까 세계적으로 드문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동해안은 재밌게도 해안선이 단조롭긴 하지만 단순하긴 하지만 얘가 융기를 계속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간 지역 있죠? 산간 지역은 여러분들이 산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 심지어 옆에 있는 관악산에 대해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관악산이 돌산이냐 흑산이냐 물어봤는데 얘들이 글쎄요. 어차피 돌 위를 걷진 않잖아요. 관악산이요? 아니 관악산을 걸어 올라가도 예. 돌 위를 걷는 게 아니라 흙 위를 걷지. 아니죠. 돌 위를 가죠. 아니 걷는 길은 돌이 아니잖아. 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은 잘 안 가는데 바다는 뭐 나중에 여름에 거의 뭐 해마다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도 갔다 온 적이 분명히 있고 바다는 쉽게 가니까 그만큼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온다고요. 수능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주제예요. 그래서 별 5개 중에 5개. 뭐 보나마나 이번 중간고사 때도 여기서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좀 많아. 자, 여기까지가 시험법이니까요. 자, 일단 어느 단원이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용어를 먼저 정리할게요. 자, 일단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석이에요. 조석이 뭐였죠? 밀물과 썰물. 우리 감조하천 할 때 설명했었잖아요. 하루에 2차례씩 바닷물이 이렇게 변한다고. 밀물 2번, 썰물 2번.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한숨 한번 내쉬고.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의 그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차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또 방금 이야기했죠.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류가 흐르더라. 조류가 있더라. 자, 조류에 대해서는 다시 단면도를 그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육지, 바다, 썰물대 해수면, 밀물대 해수면. 해안선이 지금 밀물과 썰물대 바뀌잖아. 그래서 밀물대는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썰물대는 다시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빠지는 거고. 이렇게 육지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의 흐름이 조류인 거예요. 자, 이 조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조차가 무척 크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현상, 특별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단 쭉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조차가 크기 때문에 감조 하천이라는 게 있었죠.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차가 크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어요. 방금 전에. 자, 갯벌이 발달하는 것도 조차가 있기 때문에. 조차가 작으면 갯벌 대신 삼각주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각주는 드물고 갯벌은 굉장히 넓더라. 그 다음 세 번째로 특수항만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항만시설. 자, 이건 뭐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항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항구, 배가 이렇게 드나드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대는 곳을 부두라 그러죠. 근데 보세요. 단면도를 그렸더니 시멘트로 부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뭐 항구 관련 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밀물 때는 배가 이렇게 여기에 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타고 내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조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8m나 지금 바닷물이 내려갔어요. 배가 여기 있어. 여기 위에서 점프할 수 없잖아요. 뭐 밧줄 타고 내려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차가 크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일부 항구 지역에 가면, 일부 항구가 아니고 황해안에 있는 모든 그런 포구, 조그마한 항구 같은 데 가면 이런 시설이 있어요. 얘가 부두라 그런다면 시멘트로 이렇게 경사가 지게 일부 지역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밀물 때는 배가 여기까지 오는 거고 썰물 때는 배가 여기까지만 오는 거고요. 그럼 배를 타고 내릴 수가 있잖아. 이런 시설은 뭐 너무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군산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큰 항구 도시에 가면 이제 좀 큰 배가 이게 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부두가 있고 이것보다 규모는 작지만 물에 뜰 수 있는 조그마한 부두를 만들어요. 얘가 바다에 떠 있는 거야. 그럼 밀물 때는 상에 이렇게 떠 있는 거고 썰물 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 부분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을 해요. 그럼 밀물 때는 다리 그냥 건너가서 타면 되고요. 썰물 때가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역시 다리로 그냥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시설을 뭐라고 부르냐면 뜬다리 부두라고 불러요. 뜬다리 부두. 뜬다리 부두는 그냥 황해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지간한 도시에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물어본 건 아니고 나중에 한국 가게 되면, 황해안 가게 되면 혹시 봤다. 아, 나 저거 지리 시간에 배우는데 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입을 닥치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황해안에 놀러 왔지. 지금 지리 수업 들으러 왔다면서. 자, 그 다음에 특수항만시설 중에 자, 이것도 알아두면 재밌거든요. 자, 우리가 간문식 독이라는 게 있어요. 간문식 독. 우리가 페이지는 72페이지 가면 있을 거예요. 72페이지. 자, 뭐 교재다 필기할 건 없고요. 그냥 알아두면 재밌는 내용이니까 듣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봐보세요. 자, 독은 도크, 영어로 그냥 항만이에요. 부두야, 부두. 부두인데, 자, 간문. 간문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감조하천 할 때 서해 간문이라는 말 쓴 적 있을 거예요. 자, 간문이 뭐예요? 규모가 큰, 그럼 규모가 작은 건?
소문. 소문. 이럴 씨. 자, 내가 그 필기 이쪽에다 할 거야. 안 보이게. 자, 우리가 관문은 뚝은 뚝인데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뚝인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걸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건 언제 필요한 거냐면 배가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가 부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육지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큰 배가 있어요. 그럼 썰물 때 물이 빠지면 얘가 바닥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또 얘가 컨테이너를 싣고 내려야 되는데 얘가 수위가 막 변해. 그럼 작업을 하기 힘들잖아요. 저 큰 항구 같은 경우에는 부두 바로 옆에 이쪽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는 배가 계속 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천항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여러분들 인천항 가봤거나 아마 가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인천항을 가서 보면은 여기가 큰 호수가 있어요. 원래는 만이었거든요. 큰 호수가 있고 여기는 원래 섬이었는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육지가 된 곳이 있고 이렇게 이제 육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육지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떠 있는 거야. 여기에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쪽이 민물이 됐든 썰물이 됐든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관문 2개를 만들어놨어요. 이 시설만 있으면 배가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단면도 그리면 되게 쉬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쪽이 이제 B 쪽이고 이쪽이 A 쪽인데 여기는 지금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관문 2개가 있죠. 관문 하나, 관문 2개. 잘하면 이거 똑같아 나가겠네. 자, 썰물대가 돼, 썰물대야. 그럼 여기는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먼 바다 쪽이니까 여기 수심이 좀 깊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왔어요. 배가 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수문을 열면 이제 여기까지 배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수문을 닫아요.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열심히 이제 물을 뿜어가지고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럼 배가 당연히 떠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물이 떠오르면 배가 떠오르면 여기 2번째 수문을 열고 배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문 2개만 만들면 배가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관문 하나 더 만들면 배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를 더 만들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관문을 10개를 만들면 배가 산을 넘어갈 수 있기도 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상식이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육지가 되게 좁죠? 좁아서 한 100km는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려면 13,000km. 이렇게 가려면 100km. 여기에 있는 유명한 운하가 있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었잖아. 이 운하 이름이 뭐예요? 파나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예요? 파나마 운하야. 수에즈 운하는 실제로 거의 평지에서 땅을 아예 판 거예요. 바다 깊이까지. 그냥 배가 지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 파나마 운하는 해발구가 높아가지고 그걸 다 파낼 수가 없어가지고 방금 말했던 이런 관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배가 정말 산을 넘어가요. 배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배 타고 세계 할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넘어가거든 한번 실제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정말 배가 산을 넘어간다니까? 선생님의 로망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저기 배 타고 넘어가는 게 로망이에요. 얼마예요? 어? 얼마인지. 값이 얼마냐고? 살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관문 설기인데요. 선생님, 저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 다시 할게요. 뭐라고? 누구야? 내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배가 밀물이 됐든 썰물이 됐든 왔다 갔다 하려고 수문 2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얘는 열리고 닫혀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씨, 뭐 상태가 이러네. 자, 썰물일 때 이제 배가 오면 물론 이제 얘는 배를 좀 작게 그린 거예요. 이게 크기상. 그리고 여기 규모도 좀 이제 좀 축소해서 그린 거지. 실제로 가서 선생님이 이제 저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실제 지형들 이렇게 링크 걸어본다고 했잖아요.
말 안 했던 거 했잖아. 안 하시나요? 그럼 끝나고 안녕할게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오면 첫 번째 수문을 열어요. 그럼 여기 바깥쪽에서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수위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그때 배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들어갔으면 이제 높이 차이가 있잖아. 첫 번째 수문을 막는 거예요. 막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데서 물을 뿜어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워 넣어요. 어떻게 좋아요? 우리 양수기 같은 걸로 그냥 물을 뿜어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바다를 뿜어가지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물만 채우면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채워 넣어요. 물을 채워 넣는데 보통 30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금방 채워넣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채워 넣으면 배가 이렇게 높게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수문을 열고 배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문 두 개만 있으면 배가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있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이게 관문식 독이고 얘는 규모가 큰 항구, 우리나라에는 인천밖에 없어요. 재미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 자,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 지금 등고선도 그려놨는데 자, 얘가 옛날에 섬인데 지금 육지가 됐죠. 근데 지명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얘가 섬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명도 끝에 섬 도자가 들어가요. 자, 인천에서 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지형 이름이 뭐야? 인천하면 무슨 도? 송도. 강화도. 송도. 강원도 이렇게 출근할까? 여의도 월미도. 여러분 월미도 가면 이제 바이킹이나 디스크 팡팡 때문에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대학생 때 되면 MT나 놀러 막 가끔 가거든요. 물론 선생님 못 가봤어. 못 가봤지만 선생님 롯데월드 못 가봤으니까. 롯데월드를 못 갔어요? 네, 요즘 SKT 할인 행사 중이에요. 빨리 가요. 그냥 나는 행복으로 가. 10,000원이에요. 아무튼 롯데월드도 안 가봤기 때문에 롯데월드 안 가보긴 했는데 어떻게 안 써? 불쌍한 게 아니고 안타까운 게 아니고 나는 롯데월드 가서 노는 것보다 그래 가서 노는 것보다 그냥 농구하는 게 더 좋아. 와. 아니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월미도 놀이공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월미도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월미도에 가서 놀다가 너무 힘들다. 그럼 잠깐 산책할 겸 조금만 걸어서 나오고 나면 여기 월미도 얼마 안 높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 시설이 한눈에 보여요. 나중에 가거든. 디스코 팡팡 타면서 옆에 애한테 설명해주면 돼요. 야, 저기 넘어가면 너 가무식 쪽에 있다는 거 아냐? 놀면서 이렇게 지리 지식을 좀 전파 좀 해주세요. 자, 일단 하나 더 있긴, 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읽고. 뭐요? 아니, 설명할 거야. 뭐 이제 뭐 약간 푸념 아닌 푸념인데요. 어저께 선생님이 또 전에 있던 학교 가서 AS를 해주고 왔어.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 선생님 수업했던 애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은 건 아니고 내가 잘못 가르쳤는지 애들이 불량품이 나왔어요. 세계지 3학년 세계지 공부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대. 그래서 이제 가서 AS를 좀 종종 해주거든요. 어차피 대리마치를 가니까 뭐 조금만 일찍 가서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가는데 와 정말 순수한 교재 정말 쓰레기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세계지. 세계지리. 그 다음에 한국지는 이제 책에도 좀 잡혀있고 애들도 많이 선택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정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망할 문제를 이제 애들이 앞에, 그러니까 문제 앞에 보면 내용 설명 있잖아요. 내용 설명 봐도 모르겠대요. 뭐 당연해? 왜 내용 설명 그 내용이 아예 없거든. 그 다음에 당연히 막혔으니까 해설을 봤더니 여기에 있는 제시문하고 똑같은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A와 B의 공통된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지점을 찾아라. 해설에는 이 지점은 이래 이래서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말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뻥 쪄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EBS 원래 강의를 안 보는데 EBS 강의를 봤더니 여기 똑같은 말만 하고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교재가 잘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서 얘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체계적으로. 근데 문제는 시중에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요. 없어서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안전빵이잖아요. EBS 사면 별 탈은 없으니까. 너 이거 왜 샀냐? 이거 정했냐? 뭐 누가 아무도 뭐라고는 안 하잖아. 예를 들면 뭐 다른 출판사 걸 샀다. 그럼 좀 이게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냥 제일 안전한 선택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얘가 약간 뭐 이거랑 좀 다르게 한다, 순서가 좀 다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줄거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좀 미안한 부분이긴 한데 교재가 좀 안 좋아서 그래.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줄글은 좋다. 여기 아니면 수업 문제 풀어봐요. 뭐야? 여기 수업 문제 수업 풀어봐요. 자, 우리가 선생님 그 시험에서 안내했잖아. 끝나고 안 할게요. 끝나고. 자, 봅시다. 다르다. 칠판이 빈. 결정적으로 재미있는 그 중요한 데 어떻게 지우는데? 안 지우는 거야, 지금. 안 지운다고? 아, 주고 가세요. 땀 흘린다고? 열심히. 억수로. 오늘 엑셀 에너지 다 쓴 것 같아. 어디 갔지?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바다랑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냐면 파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파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이 듣는 말인데 파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일기예보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다에 물결이 높게 일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주의보가 내려요. 무슨 주의보가 내리냐면 파랑주의보. 파도주의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파랑주의보잖아. 근데 듣는 말인데 이 파랑은 파도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집합관계로 표시하면 그 바다에서 이는 모든 물결을 파도라 그러고요. 그 중에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물결을 파랑이라고 해요. 파랑. 여러분들 뭐 좀 이런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쓰나미 있죠?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쓰나미도 파도야. 물결이잖아요. 근데 그걸 파랑이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바람에 의해서 부는 거 파랑. 그 다음에 이 파랑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연안유라는 게 생겨요. 이 연안유도 이제 바닷가 지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연안이라는 말도 자주 쓰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해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죠? 해안가. 바닷가 쪽을 해안가라 그러잖아. 근데 연안은 바다를 포함해가지고 호수 옆에 또는 강 옆에 물 옆을 연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집합관계로 표시하면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가 넓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큰 호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뭐 빅토리아호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오데오라든지 큰 호수들은 바다랑 거의 다름이 없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떤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연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여기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조탁이 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구려. 얘가 보이니까. 그래서 얘가 바다면 너무 안 해도 돼. 하지마. 그래서 여기가 이 육지가 이렇게 경사가 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 그럼 파랑이 쳐와요. 파랑이 육지로 다가올 때 당연히 해안선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스듬히 오겠죠. 그렇잖아. 바람이라는 게 뭐 지 멋대로 부는 거니까. 그럼 봐. 파랑이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막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이동하면서 육지에 도착하면 일정 부분 육지로 밀고 올라오죠.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이렇게 밀고 왔으니까. 그럼 이 물이 바다로 돌아갈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면 힘이 다 빠졌잖아. 그냥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내려가요. 그렇잖아. 그럼 물이 이렇게 왔다가 이 방향으로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밀려왔다가 이 방향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파랑이 이렇게 칠 때는 여기 지역에서 물이 자꾸 이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해안가 바로 연안가에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걸 연안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동해안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 태백섬에서 시작한 이런 하천이 바다에 이렇게 가요. 그럼 이 하천은 바다에 무엇을 공급한다? 주로 모래를 공급한다. 자, 우리가 육지에 흐르는 하천은 침식, 운반, 해죠. 산에 있는 바위를 갖다가 깎인 걸 모래를 바다까지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천이 모래를 공급하는데 이 모래가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바닷가 지역에 넓게 퍼져나가요. 무엇 때문에? 파랑과 연안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온 모래는 연안류 때문에 또는 파랑 때문에 바닷가를 따라서 쭉 이동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니까. 자, 그래서 하천이 공급한 모래가 바닷가 지역에 쌓여있는 이런 지형을 사빈, 모래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안류라는 개념 좀 알아주세요. 연안류. 어? 아씨, 책판 너무 열심히 닦았다. 중간에 내용 하나 빼먹었네. 하면 돼. 자, 다시 미안해요. 아씨, 땀나. 너무 열심히 닦았나봐. 자, 다시. 자, 이건 사실 에너지 자원할 때 다시 한번 나오는 개념이니까 굳이 지금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자, 우리가 조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시설이 있다고 했잖아. 그 부분 추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차가 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한 발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류 발전이라는 게 있고요. 조류 발전. 하나는 조력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조력 발전. 자, 용어가 다르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조류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죠. 밀물과 썰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의 흐름. 근데 지형에 따라서 이 조류가 무척 빠른 곳이 생겨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곳이야. 여기에 이렇게 큰 섬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좁아지는 이런 지형 때문에. 그러면 이 곳이 실제로 있거든요. 어디냐면은 교재 72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진도하고 우리 목포 쪽 육지 사이 바다를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7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안 보여? 72페이지 아래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료. 거기 보면 진도군이라고 써있잖아요. 진도군, 해남군. 울돌목. 왜요? 거기 말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보세요. 태평양에서부터 바닷물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지금 달의 이력에 끌려가지고 올 때 바닷물이 점점 좁아지니까 여기를 지날 때는 물살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는 물살이 얼마만큼 빠르냐면 여러분들이 50m 전력 주차 하잖아요. 체력 검사할 때 그것만큼 빨라요. 되게 느린데. 느린 거야? 근데 물이 그렇게 자, 물이 일주일에 5m씩만 흘러도 정말 빨라가지고 얘는 공기랑 달리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 주차하는 거 있잖아. 겁나 빠른 거야. 너 혹시 50m 달릴 때 굴러가니? 아니잖아. 나중에 한번 뛰어봐. 그래서 질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발전기만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냥 얘가 오며 가며 밀물 때 한번 썰물 때 한번 규칙적으로 전기를 표현할 수가 있죠. 조류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 바로 진도랑 육지 사이의 바다. 교재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울돌목이에요. 울돌목. 이름도 좀 기억해 주세요.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굉장히 조류가 빠르더라. 자, 비슷한 이유로 진도랑 이쪽 사이, 여기도 맹골 수도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사고 난 건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런데 여기도 물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잠수부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제대로. 자, 우리 물이 만약에 6초에 5m씩 이동한다. 그럼 잠수부가 그냥 써내려가요. 그 구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그 잠깐 시간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여기여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더 커진 거지.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조류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 울돌목, 아직 뭐 많이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가동 중이에요. 그다음 조력 발전은 선생님이 또 수업하다 분노를 한번 할 거예요. 아주 돈 지랄을 제대로 한 시설입니다. 자, 조력 발전을 현재 우리나라에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정말 거창하게 세계 최대 규모로 발전소 하나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게 돈 지랄을 한 거야. 그 역사 히스토리 이야기해 줄게요. 자,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 이름이 뭐냐면 시화 조력 발전소예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화호에 있어요. 자, 시화호 이름 들어본 사람? 시화에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시흥, 경기도 화성 거기 사이에 있는 호수가 시화호예요. 그림 간단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움푹 들어온 만이 있고요. 여기가 경기도 시흥이고 여기가 경기도 화성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방주제를 만들어놨어. 이게 만들어진 호수 시화호. 오케이? 근데 위치는 알으셔야 돼요. 경기도 앞바다가 주차가 제일 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이에요. 자, 이렇게 호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인공호수를 만들어가지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겠다. 처음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정말 멍청하게도 시화호 바로 옆에 여기에 좀 이런 지명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바로 안산시예요. 안산시야. 자, 여러분들 서울 주변에 보면 위성도시가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분당이라든지 우리가 일산이라든지 그거 왜 만들었냐면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서울에 안에 공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안에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다 빠져나간 거죠. 자, 물론 해외로도 빠져나갔지만 많은 공장들을 일부러 안산에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산은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 안산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깨끗할까 더러울까? 그쵸?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 지역이 맨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위성 사진이 딱 나와요. 자, 황해 바다 깨끗해요? 아니면은 탁해? 굉장히 탁하죠? 왜냐면 거기 흙탕물이잖아. 물론 그게 뭐 아주 지저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흙탕물이잖아. 위성 사진을 보면 미리끼리해요. 근데 여기는 새카매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을 못할 수가 없잖아. 여기가 바로 서울에 있는 공장이 다 빠져나간 경기도에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인데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깨끗한 호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점점 색깔이 새카매지더니 그냥 마치 여기 냄새 올라오잖아요. 이걸 한 10,000배 농축시켜놓은 것처럼 이 주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컷 방주제 만들어 놓고 안 되겠다. 여기를 다시 연 거예요.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나마 좀 희석을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돈 지랄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돈 지랄을 한 걸 이렇게 좀 만회를 해볼까? 어차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 이게 만들어 놓은 김에 이걸 이용해서 발전이라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조력 발전소예요. 2012년도에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발전을 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자, 그래서 원리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보면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 그랬을 때 A,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은 당연히 이제 육지고요. 여기는 지금 만이죠, 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방주제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호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발전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물론 열고 닫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썰물 상태였는데 밀물이 될 때까지 여기를 막고 기다려요. 물이 없고 물이 있고 물이 차오르면 여기를 열어요. 그럼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당연히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전이 끝났어. 그럼 또 막고 기다려요. 그럼 바깥쪽이 썰물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물을 바깥쪽으로 흘려보내면서 또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조류 발전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건 맞지만 같은 이유지만 원리는 좀 다르잖아요. 방주제를 건설하고서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조력 발전. 경기도 시화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발전기만 고정시켜 놓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
조류 발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좀 구별을 좀 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끝. 맞춰야 되나? 네. 자, 아예 붙이지 말고 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지형하고 관련이 없어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목숨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이해하기 좀 못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바닷물의 흐름 중에 이안류라는 게 있어요. 이안류가 어디서 주로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해운대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곳 중에는 해운대에서 꽤 자주 생기고 이것 때문에 1년에 해운대에서 몇 명씩 죽어요. 여름철에. 그러면 나중에 해운대 놀러 갔을 때 선생님 한 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꼭 살아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안류라는 게 뭐냐면 해안가에서 이별한다. 해안가에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닷물의 흐름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안류라고 해요. 이별할 때 이해요. 해안하고 이별하는 바닷물의 흐름. 자,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곳 여기에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근데 곳에 따라서는 하필이면 파랑이 파도가 이렇게 해안선의 대체로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다가오는 곳이 있어요. 여름철에 해운대가 자주 그래요. 그럼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지금 계속 바닷물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역에 지금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계속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이 계속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종이컵에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보면 부풀어 올랐다가 표면 당길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죠. 터지잖아. 그것처럼 물이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보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 못 버티고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닷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안류예요. 얘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들 역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거 물론 나인처럼 뛰는 건 쉽진 않겠지만 근데 굉장히 빨라서 위험해요. 많이 떠내려갈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1km를 떠내려가요. 근데 다행인 건 이 폭이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종이컵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릴 때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한쪽이 터지면서 그쪽으로 쭉 빠지잖아. 그것처럼 폭은 넓지 않은데 물살이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가 여기서 실컷 놀고 있었는데 나를 비롯해서 주변 애들이 갑자기 막 바다로 떠내려간다. 이거 이안이구나. 그럴 때는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육지를 바라보고 막 바다에서 육지에서 멀어지니까 육지 쪽으로 헤엄을 치는데 아무리 헤엄쳐도 박태환도 그냥 떠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만 빠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힘 빠져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육지로 올려가면 안 돼요. 올 수가 없어. 오히려 먼 바다를 바라보고 45도 각도 이렇게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 폭이 좁으니까 이게 그러면 금방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보라기보다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육지 쪽으로 계속 올려 그러면 힘만 빠지고 정말 죽을 수도 있더라. 그럼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얘가 지형을 바꾸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뭐 지형이 바뀌진 않지만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